여러분이 만약 300억 원짜리 강남 빌딩을 가진 자산가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재산의 아주 작은 일부를 요구하며 여러분의 평생 업적을 흔든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내실익을 챙기실 건가요? 아니면 그 돈을 단 한 푼도 주기 싫어서 아예 빌딩 전체를 사회에 던져버리고 빈손으로 걸어 나오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한 노련한 경영자가 설계한 가장 잔혹하고도 우아한 복수극, 그리고 설마라는 낙관 뒤에 숨어있던 60가구의 몰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흔히 보았던 경제 뉴스들을 떠올려 보세요. 거대 기업이 적자를 기록하거나 유망했던 스타트업이 한순간에 파산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곤 하죠. 하지만 2003년이라는 시간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현대 경제학으로도 설명하기 힘든 기괴한 데이터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안양의 작은 거인이라 불렸던 삼덕재지의 기록입니다. 이 회사가 남긴 숫자는 경이롭다 못해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무려 42년 연속 흑자. 지난주에 우리가 본 그 어떤 글로벌 IT 기업도 달성하지 못한 말 그대로 무패 행진의 역사입니다. 이 신화의 출발점은 1961년, 대한민국이 가난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업주 전재준 회장은 번듯한 공장은커녕 든든한 자본금조차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유일한 미천은 낡은 리어카 한 대였습니다. 그는 길바닥에 버려진 파지들을 주워 모으고 그걸 다시 팔며 사업의 근육을 키워나갔습니다. 말 그대로 맨바닥에서 시작한 리어카가 42년 만에 연 매출 수십억 원의 탄탄한 제지 공장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벌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기 변동, 원자재 가격의 폭등, 환율의 널뛰기 속에서도 42년 동안 단 한 번의 마이너스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회사가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친 바다에서 얼마나 견고한 방주였는지를 증명합니다. 이 철옹성 같은 공장의 진짜 저력은 장부 위의 숫자보다 더 단단한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에 있었습니다. 시간을 돌려 1997년, 온 나라가 IMF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렸던 그 줄을 기억하십니까? 대우그룹이 해체되고 기아와 쌍용 같은 거인들이 맥없이 무너지던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도가 났고 삼덕재지도 이것엔 풍랑을 피해 갈 수는 없었습니다. 거래처들이 줄줄이 쓰러지자 매출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우리도 이제 끝이다 라는 공포가 전염병처럼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전 회장이 꺼내든 카드는 정리해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월급 30%를 스스로 삭감했습니다. 뒤이어 임원들이 20%, 직원들이 10%의 고통을 나누었죠. 다른 회사들이 가장 약한 밑바닥부터 잘라낼 때 이곳은 지붕부터 무게를 줄여 기둥들을 지켜냈습니다. 감동한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금모으기에 참여해 1인당 1,000만 원에 가까운 거금을 회사에 보탰습니다. 내 일터를 내 손으로 지키겠다는 절박한 충성심이 노사를 하나로 묶은 모범 노사 관계의 정점이었습니다. 마침내 IMF의 긴 터널을 빠져나왔을 때 전 회장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깎았던 임금을 전부 복구해 준 것은 물론 직원들이 피땀 흘려 내놓았던 금모으기 자금 전액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게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42년 무패 신화의 비결이 사람에 대한 약속에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직원들에게 회장은 단순한 고용주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전장을 누빈 사령관이자 평생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죠. 적어도 2003년 그 서늘한 겨울이 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평화롭던 공장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건 다음 주에 닥칠 폭풍을 예견하지 못한 2003년 초여름이었습니다. 42년의 세월은 회사를 견고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세대 교체라는 피할 수 없는 숙제를 안겨주었죠. 평생을 회장과 함께하며 IMF를 견뎌온 노장들과 달리 새롭게 수혈된 젊은 직원들의 시선은 공장 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옆 동네 대기업들의 화려한 복지와 높은 연봉을 바라보며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42년째 흑자라는데 왜 우리의 주머니는 저들보다 가벼운가? 결국 민주노총 소속의 노조가 결성되었습니다. 노조가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둔 요구안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임금 15% 인상, 그리고 보너스 500%. 언뜻 보면 42년 연속 흑자 기업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극의 씨앗이 발아합니다. 바로 규모의 경제라는 냉혹한 경영 지표를 간과한 것이죠. 대기업은 거대한 고래와 같습니다. 거대한 물량을 바탕으로 20%부터 30%까지의 마진율을 뽑아내기 때문에 15%를 떼어줘도 남는 살점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삼덕재지는 직원 60명의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이들의 마진율은 딱 10% 남짓이었죠. 쉽게 말해 빵 하나를 팔아 100원을 남기는데 직원이 150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꼴이었습니다. 회사는 재무제표를 통째로 공개하며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흑자인 건 맞지만 마진이 10%인데 15%를 올리면 내년부터는 무조건 적자다. 이건 같이 죽자는 소리다. 하지만 노조는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40년 넘게 돈을 긁어모은 회장이 엄살을 부리며 곧 자신들의 몫을 가로채려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건 마치 체급이 다른 복싱 선수를 링 위에 세워놓고 똑같은 무게의 글러브를 끼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노조는 대기업이라는 거울에 자신들을 비춰보며 환상을 키웠고 회사는 당장 숨이 넘어가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협상은 한 달 넘게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회사는 7% 인상에 보너스 300%라는 중소기업으로서는 파격적인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15%와 500%가 아니면 끝까지 간다는 결사항전의 태세였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03년 전 세계를 강타한 사스 사태가 터졌습니다. 경기는 급격히 얼어붙었고 원자재 가격은 요동쳤습니다. 회사는 이 거시적인 위기 데이터를 들이밀며 설득했지만 노조의 눈에는 그저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뻔한 핑계로만 보였습니다. 결국 조합원 60명 중 58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에 깃발이 올랐습니다. 공장의 심장소리가 멈췄습니다. 42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돌아가던 기계들이 차갑게 식어갔고 정문 앞에는 투쟁의 천막이 세워졌습니다. 노조는 낙관했습니다. 회장님도 42년 키운 이 공장이 아까워서라도 일주일이면 항복할 거다. 납품기한 못 맞추면 손해가 막심할 테니까. 하지만 이것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자산가의 심리를 전혀 읽지 못한 치명적인 계산착오였습니다. 노조에게는 파업이 유일한 칼이었지만 300억 원대 땅을 가진 전 회장에게는 공장이 없어도 삶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수억 원의 손실이 나더라도 그는 수십 년을 버틸 체력이 있었지만 월급이 끊긴 직원들은 단 석 달도 버티기 힘든 구조였습니다. 이제 싸움은 노사가 아니라 잃을 게 없는 거인과 모든 걸 걸어야 하는 개미의 불균형한 전쟁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다음 주 80 새 노회한 승부사가 던질 마지막 카드는 무엇일까요? 파업이 일주일, 2주일을 넘어서며 공장 정문 앞에는 긴장감이 안개처럼 내려앉았습니다. 노조원들은 매일 아침 구호를 외치며 서로의 어깨를 다독였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하루에 수천만 원, 일주일이면 억 단위의 손실이 나는데 회장이 버틸 재간이 있겠느냐는 논리였습니다. 거래처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10년 넘게 공들인 영업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노조는 자산의 체급이라는 결정적인 변수를 계산식에서 빠뜨렸습니다. 이건 마치 무제한의 칩을 가진 포커 플레이어와 오늘 저녁 식사비를 걸고 게임을 하는 도박사와 같은 싸움이었습니다. 전 회장에게는 공장 부지라는 당시 시세로 300억 원에 달하는 거대한 황금 방패가 있었습니다. 노조의 계산대로 한 달에 3억 원씩 손해를 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10달을 내리 파업해도 손실은 30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회장에게는 270억 원이라는 상상도 못할 자산이 남습니다. 반면 직원들의 주머니 사정은 어땠을까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통장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을 쓰는 가정이 석 달만 버텨도 600만 원의 빚이 생기는 구조였죠. 시간이 흐를수록 급해지는 건 회사가 아니라 바로 직원들의 생존권이었습니다. 더 잔인한 진실은 전 회장의 나이와 선택권에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80살이었습니다. 1961년부터 42년을 쉼없이 달려온 노병에게 이제 사업은 삶의 목적이 아니라 수많은 옵션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노조는 회장이 사업에 미련이 많을 거라 믿었지만 80세 노인에게 300억 원의 현금과 스트레스 없는 평화로운 노후는 그 무엇보다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회사는 공장을 돌릴 수도 있었지만 아예 문을 닫고 땅을 팔아버릴 수도 있는 선택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파업 3주째 전 회장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투쟁의 현장으로 나가는 대신 변호사와 회계사를 사무실로 불러들였습니다. 노조가 천막 아래서 승리 이후의 임금 인상을 꿈꾸고 있을 때 회장은 이미 폐업 서류라는 정교한 퇴로를 설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측근들이 42년 피땀으로 일군 회사를 이렇게 버리느냐며 만류했지만 회장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 같이 망한다는 것이었죠. 정보는 한쪽에만 쏠려 있었고 시간의 모래시계는 노조의 목을 죄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게임판 자체를 뒤엎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노조는 점점 더 깊은 늪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파업사 주차에 접어들자 회사는 공식 통보문을 통해 현재의 손실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이미 3억 원이 날아갔고 일주일 뒤면 5억 원을 돌파한다. 회사의 존립이 위태롭다는 경고였죠. 하지만 투쟁의 열기에 취해 있던 노조 간부들은 이를 전형적인 사측의 협박으로 치부했습니다.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저 거대한 벽이 무너질 거라며 조합원들에게 승리의 환상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파업 5호 주째 전 회장이 마지막 카드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내일까지 복귀한다면 임금 10% 인상과 보너스 400%를 보장하겠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제안이다. 라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숫자를 한번 자세히 뜯어보시죠. 노조의 최초 요구안은 15% 인상의 500% 보너스였습니다. 이게 회사가 처음 제시했던 7%와 300%에서 엄청난 양보를 한 셈입니다. 계산해보면 노조가 원했던 목표치의 약 93% 수준까지 도달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승리에 눈이 먼 노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기고 있다. 7%에서 10%까지 올렸으니 조금만 더 압박하면 나머지 5%도 다 받아낼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 총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93%라는 거대한 승리를 이미 확보해놓고도 마지막 7%의 자존심 혹은 욕심을 채우려다 모든 것을 거는 위험한 도박을 선택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중재의 부재가 낳은 비극이라 말합니다. 만약 그때 외부 전문가나 노사정위원회가 개입해 이 정도면 충분한 승리라고 조언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노조는 회장의 마지막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80세에 노예한 경영자의 눈에 그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자신의 평생 공로와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로 비쳤을 겁니다. 보고를 받은 전 회장은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함을 깨닫고 준비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42년간 단 한 번도 적자를 내지 않았던 모범 기업의 종말을 고하는 폐업 신고서였습니다. 노조는 회장이 끝내 공장을 버리지 못할 거라 믿었지만 회장은 이미 공장을 버리고 명예라는 더 큰 전리품을 챙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2003년 12월에 어느 차가운 아침, 안양 삼덕재지 정문에는 금일자로 폐업한다는 짧고도 서늘한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46일간 천막 농성을 이어오던 직원들은 눈을 비비며 현수막을 바라봤습니다. 설마 진짜겠어? 라는 의구심은 오전 9시 전 직원 해고 통보와 법정 해고, 수당 지급 발표가 나오자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당황한 노조가 뒤늦게 7%도 좋다 10% 제한을 받겠다며 협상을 구걸했지만 회사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뒤흔든 반전이 일어납니다. 기자들 앞에 선 전 회장은 자신의 300억 원대 공장 부지를 안양시에 통째로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노조 줄 돈으로 차라리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말 한마디는 이 사건의 프레임을 단숨에 뒤바꿔 놓았습니다. 만약 그가 땅을 팔아 300억 원을 챙기고 폐업했다면 그는 무책임한 자본가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막대한 돈을 던짐으로써 하루아침에 무리한 노조의 요구에 희생된 비운의 기업인이자 끝까지 지역사회를 생각한 성인으로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언론은 앞다투어 300억 원 기부한 회장의 아름다운 퇴장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회장은 300억 원으로 자신의 평생 명예를 잡고 지역사회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반면 남겨진 60명의 직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받은 건 1인당 평균 2천만 원, 남짓의 법정 해고 수당이 전부였습니다. 20년 넘게 일한 50대 숙련공조차 2,500만 원을 손에 쥐고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300억 원과 2천만 원, 무려 15대 1의 압도적인 차이로 게임은 끝났습니다. 대중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노조의 과한 욕심이 60가구의 생계와 42년 전통의 기업을 망쳤다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노조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주장했지만 300억 원이라는 압도적인 금액 앞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묻혀버렸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노조의 파업도 회사의 폐업도 모두 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한쪽의 완벽한 승리와 다른 한쪽의 참담한 괴멸이었습니다. 회장은 폐업 후에도 설비를 천안으로 옮겨 사업을 이어갔지만 일자리를 잃은 50대 가장들은 경비원이나 청소부 일을 전전하며 예전 월급의 절반으로 생계를 꾸려야 했습니다. 60가구의 삶이 무너진 공터 위에는 이제 푸른 잔디가 깔린 삼덕공원이 조성되어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기부자의 이름이 새겨진 표지석만이 이 잔혹한 승부의 흔적을 침묵 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그 뜨거웠던 파업의 현장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협상 테이블 위에는 단 7%라는 숫자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가시나요? 이미 93%의 승리를 거머쥐었는데 왜 노조는 그 마지막 7%를 채우려다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걸어야 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판단의 오류가 아닙니다.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손실 회피 편향과 보유 효과가 결합한 치명적인 심리적 함정이었습니다. 노조원들에게 지난 42년의 흑자는 자신들이 일궈낸 당연한 권리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내가 피땀 흘려 키운 나무에서 열린 열매니 그 열매의 가장 크고 맛있는 부분을 가져가는 것이 정의라고 믿었죠. 그들에게 7%의 차이는 단순한 돈의 액수가 아니라 사측에 굴복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자존심의 보루였습니다. 마치 100층짜리 계단을 다 올라와 놓고 마지막 7계단을 더 오르지 못하면 전체 등반이 실패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등반가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밟고 서 있는 그 계단 자체가 회장의 소유이며 회장이 언제든 그 계단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가져오는 잔혹한 결과를 목격합니다. 회장은 공장의 원가 구조와 마진율, 그리고 다음 주에 닥칠 원자재 가격 폭등의 데이터를 정확히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공장이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사료값만 많이 드는 늙은 거위가 되어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반면 노조는 과거의 영광이라는 데이터에만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어제도 벌었으니 내일도 벌겠지 라는 낙관론은 오늘 당장 문을 닫아도 나는 300억이 있다는 회장의 냉혹한 현실론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건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두 대의 차가 서로를 향해 돌진하는 치킨 게임과 같았습니다. 노조는 회장이 먼저 핸들을 꺾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42년의 세월이 회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 믿었죠. 하지만 회장은 아예 차에서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차가 박살 나든 말든 상관없다는 듯이 말이죠. 93%를 확보하고도 7%를 탐낸 결과는 100%의 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번 주에 마주한 가장 뼈아픈 교훈입니다. 협상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내가 거의 다 이겼다고 생각할 때, 즉 상대방의 퇴로를 완전히 차단해버릴 때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폐업 발표와 동시에 터져나온 300억 원 기부 소식은 대한민국 사회에 거대한 폭탄을 던진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영화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한쪽에서는 60명의 가장이 짐을 싸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시장과 회장이 악수를 하며 아름다운 기부를 축하하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집니다. 이것은 전재준 회장이 설계한 가장 완벽하고 우아한 서사적 복수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기부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프레임을 샀습니다. 만약 그가 공장을 닫고 그 땅을 아파트 업자에게 팔아 300억을 챙겨 은퇴했다면 그는 탐욕스러운 자본가라는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돈을 사회에 던짐으로써 자신을 노조의 횡포에 시달리다 못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떠나는 비운의 성자로 변모시켰습니다. 300억이라는 거대한 숫자는 60명 노동자의 눈물보다 훨씬 더 밝게 빛났고 대중의 눈을 멀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사회적 자본의 획득입니다. 회장은 현금 자산을 명예라는 무형자산으로 치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안양시는 공짜로 땅을 얻어 시민들을 위한 공원을 만들 수 있게 되었으니 환영했고 대중은 통큰 기부자의 결단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오직 그 공장에서 청춘을 다 바친 60명의 노동자만이 이 화려한 축제의 장에서 소외되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2천만 원의 퇴직금은 300억 원이라는 기부금 액수 옆에서 초라하게 잊혔습니다. 현재 삼덕재지 공장이 있던 자리에는 푸른 잔디가 깔린 삼덕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이 그곳을 산책한다면 평화롭게 뛰어노는 아이들과 벤치에 앉아 쉬는 노인들을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잔디 아래에는 한때 이곳을 인생의 전부로 여겼던 60가구의 무너진 꿈이 묻혀 있습니다. 기부자의 이름이 새겨진 거대한 표지석은 이 땅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영원히 기억하라고 속삭이는 듯합니다. 회장은 기부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남겼고 동시에 자신을 괴롭혔던 노조를 공장을 망하게 한 장본인이라는 낙인과 함께 역사의 뒤향일로 밀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지능적인 자산가가 보여준 가장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퇴장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42년 신화의 몰락을 통해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삼덕재지의 비극은 2003년의 기록이지만 그 본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고 인공지능이 숙련공의 기술을 비웃는 다음 주의 세상에서 나의 가치를
어떻게 증명하고 지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재준 회장은 리어카 한 대로 시작해 300억을 일궜지만 결국 그 성공의 끝에서 사람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회사의 주인이라고 믿었지만 자본의 냉혹한 논리 앞에서 자신들이 언제든 교체 가능한 부품이었음을 폐업 통보서 한 장으로 깨달아야 했습니다. 회사는 수직 계열화를 통해 효율을 극대화하듯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에게 방해되는 요소를 수직 계열화의 단절처럼 가차없이 도려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전략적 공감의 중요성을 배워야 합니다. 노조가 회장의 나이와 그가 쥐고 있던 종료 버튼의 존재를 조금만 더 진지하게 고민했다면 7%를 포기하고 93%의 삶을 지켜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사측이 숫자로만 소통하는 대신 42년의 세월 동안 쌓아온 정서적 유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면 삼덕재즈라는 이름은 지금도 우리 곁에 남아 있었을 겁니다. 결국 소통의 부재는 42년의 흑자를 하루아침에 0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내가 가진 것 중 마지막 7%를 얻기 위해 내가 가진 93%의 소중한 것을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가 상대하고 있는 이가 언제든 게임판을 엎어버릴 수 있는 잃을 게 없는 거인임을 잊고 있지는 않나요? 삼덕공원의 표지석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승리 없는 전쟁의 끝에는 오직 누군가의 명예를 위한 잔디밭만이 남을 뿐이라고 말이죠. 다음에도 더 날카롭고 긴박한 경제의 이면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통찰에 작은 균열을 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끝난 후에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맴돌 그 질문, 나라면 그 10%의 제안을 받았을까?에 대한 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